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줌을 좀 늦게 여는 바람에 이제 막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 2분 정도 더 조금 있다가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환경정책전공의 이재진 교수님께서 코비드-19, 코로나19 시기에 학습 결손 연구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강연을 이렇게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간 잘 들어보시고 혹시나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시간이 허락한 게 이제 5시 30분 정도인데요. 그 시간 허락하는 대로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 시간에는 좀 지장이 안 되도록 일찍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3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교수님들도 들어오셨고 저희 학우분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해진 시간을 너무 지척하면 또 끝난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이재진 교수님 들어오시고 계셔서 이재진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교육정책 포럼 이재진 교수님께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들리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또 코로나로 인한 학습의 그 결손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뭐 계속 영향을 끼칠 거라는 예상이 돼 있고 또 학습 회복, 교육 회복에 대해서 학습 결손에 대한 이후의 회복의 문제가 여전히 이슈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학습 결손 연구에 대한 그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이제 많이 시행이 됐는데 대표적인 연구들을 리뷰해보고 그 리뷰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한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선 그 공유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큰 화면으로 보이시죠? 네네. 오늘 제목을 제가 이용환 교수님께 한번 드렸다가 한번 바꾸고 막 그랬어요. 그 코비드 19 시기의 학습 결손 연구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 이런 주제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우선 학습 결손 연구를 왜 하게 됐느냐, 이게 약간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학습 결손 연구라는 거를 비교 분석하게 됐느냐, 이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20년에 그 이제 여기 그 대학원에 오기 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습 그 결선과 관련해서 교육 격차 연구를 하게 됐어요. 교육 격차 연구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굉장히 혼란해,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도대체 우리는 어떤 연구의 주제를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 학습 격차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느냐 이런 논의를 막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일단 그 시중에 많이 나온 용어가 교육 격차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학력 격차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교육 격차와 학력 격차나 이런 여러 가지 격차 논의는 약간의 그 이론적인 배경이 좀 있는 상태에서 듣지 않으면은 그냥 단편적인 어떤 학습의 차이, 학습 결과의 차이로만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저는 이제 그런
여러 용어들이나 그 용어들을 사용한 연구 결과들이 각기 다른 측면들을 보여주는 게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평가원에서 제가 했던 연구는 그 학습 격차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학습의 과정에서 원격 수업의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경험들의 차이를 이제 학습의 격차라고 규정을 하면서 다른 것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의 연구들이 각기 다르게 나오는 걸 한 번에 모아서 좀 비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격차라는 뭐 제가 한 연구도 있지만 다른 교육 격차나 학력 격차의 그 연구 결과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진술이 됐고 그 이면에는 어떠한 이론적 배경들이나 논리들이 있었는지를 좀 같이 이해하면서 전반적으로 그 학력 격차에 학습 결손에 대한 그 연구들을 좀 종합해 보는 발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는 이제 학습 결손이라는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결국 학생들이 겪은 그 어떤 환경적 학교 환경의 변화, 교육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얻은 학습의 결손이 각기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의 비교를 좀 해보고자 했습니다. 교육 격차 논의에서 교육 격차라고 하는 어떤 사회학적 또는 교육 사회학적 연구들을 보면은 계층이나 지역, 그다음에 사회 구조적인 요인들이 교육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돼 왔고 이러한 교육의 불균형이 교육과정 요인들을 통해서 상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이제 이런 재난 상황이 결국에는 이런 지역이나 사회 구조적인 불균형의 상황에서 교육과정의 요인들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돼버리는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나 돌봄 환경의 악화가 결국에는 계층이나 지역, 사회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한 교육의 불균형을 심화시켜서 결국에는 학습 결손이 좀 점차 확대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많이 이제 회자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가 학교의 기능이나 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굉장히 축소시켰고 이것들이 굉장히 교수 학습의 경험이나 학습의 어떤 질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다는 개인 연구 결과들, 특히 이제 개인 연구자나 아주 소규모 연구자들이 학교들을 사례 연구로 해서 교사들을 설문하거나 교사들을 면담해서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지연된다고 하는 코로나19 초기의 연구 결과들이 많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시도나 국가 단위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해졌다라고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이제 연구의 필요성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시도나 국가 단위의 연구들이 많이 시행이 됐는데 코비드19 시기에 발생한 학습 결손의 문제를 교육의 기회나 가정의 여건의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인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교육 격차 논의가 한 부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와 같은 학습의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났느냐로 봤던 학력 격차의 연구 결과를 했던 연구의 부류들이 있고 이제 저처럼 학교 교육 과정이나 학습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학습 격차, 학습의 경험의 격차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등을 연구한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부류들을 정리하고 그 연구 결과들을 비교하게 됐습니다. 문헌 탐색의 과정과 자료 선정의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체계적 문헌 검색 방법과 자료 통합 방법을 시도했고요. 이걸 제대로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나 어떤 연구
여력이 아직 충분치 못해서 초기 단계의 체계적 문헌 검색을 통해서 이제 자료 통합을 시도했고요. 이제 외국 것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좀 좋은 연구가 됐겠지만 현재로서 이제 요번 포럼을 위해서 했던 거는 검색 키워드를 코로나19, 그다음에 학습 격차, 교육 격차 등의 용어들을 조합해가지고 국내 학술 논문 리스를 통합 검색을 해가지고 나온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제 해서 주요 연구들을 선별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와 학습 격차 요 용어 리스트에 집어넣으시면 67건 나오더라고요. 이 중에 제가 찾는 연구는 한 4, 5개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와 교육 격차 요거는 죄송합니다. 코로나19와 학습 격차라고 하는 건 67건, 그다음에 코로나19랑 교육 격차라고 하면 137건, 그다음에 코로나19랑 학력 격차니까 35건. 요 정도 이렇게 검색이 됐어요. 이 중에 저는 이제 이게 보면 아까 이론적 배경에서도 서론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개인 연구 단위에서 했던 질적 연구나 사례 연구들은 좀 제외하고 국가 단위의 빅데이터나 아니면 국가 단위나 시도에서 했던 뭐 학업 성취도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양적 분석을 시도한 거를 첫 번째 선정 근거로 삼았고요. 특히 이제 양적 분석과 더불어서 질적 분석, 그러니까 교사 면담이나 학생 명담 이런 걸 같이 통합해서 했던 혼합 연구까지 포함해서 선정을 하게 됐고, 양으로 많이 이제 선정해서 이걸 선택하기보다는 특징들, 그러니까 교육 격차, 그다음에 학습 격차, 학력 격차 이렇게 주제들을 명확히 잡아서 분석을 했던 사례들 몇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번 발표 자료를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문헌 탐색의 방법 중에 쿠퍼의 체계적 문헌 검색 문헌 수집 방법에 따르면은 개인적 접촉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 교육 측정 평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충북에서도 이런 분석을 시도하려는 시도가 있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대학에 관련 전문가들이 현재 충북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그 사업에 이제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한테 이제 전화를 좀 해서 물어봤더니, 이런 시 단위 또는 전국 단위 분석을 했던 코로나19의 이후에 분석들이 서울, 경기, 부산, 강원 요 정도 4개가 되게 특징적으로 많이 발표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경기도랑 서울 거를 주로 이제 분석을 했고, 부산 거는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원도 거는 찾아서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 저희 제 발표 자료에는 포함시키진 않았는데 이런 정도의 시도들의 분석이 있었고, 이 중에 최종적으로는 4건의 문헌, 그러니까 논문 2개, 여기 서울하고 경기가 분석한 걸 논문으로 출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논문 2개랑 연구기관의 이슈페이퍼 2건, 그러니까 제가 했던 연구 교육과정 평가원 거가 하나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평가원의 이슈페이퍼 1건, 그래서 4개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경기, 그다음에 전국 연구 2건을 해서 요 학습 격차, 교육 격차, 그다음에 학력 격차 이렇게 3가지를 보는 연구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격차, 뭐 교육 격차 이런 격차들의 개념을 먼저 좀 간단하게 논의를 하고, 이게 깊이 논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논의를 해보면, 첫 번째 교육 격차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리뷰한 논문에 나온 용어인데요.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의 격차, 교육 실천의 활동에서 야기되는 교육 과정에서의 격차,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의 격차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역 간 격차, 사회적 계층 간의 격차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교육 과정별로는 교육 기회와 여건, 그다음에 교육 과정, 교육 결과의 차이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게 교육 격차가 굉장히 큰 개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거는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의 격차, 가정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투입에 관련된 투입 변인과 관련된 격차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 실천이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 그다음 교수 학습과 관련된 그 과정에서의 격차까지도 보고 있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학습의 결과, 그 성취도나 이런 여러 가지 결과들의 격차까지도 이제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크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교육 격차 연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개념을 규정하고 이 중에 일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여기 나온 모든 변이를 한 번에 넣고 투입해서 하는 연구는 없지만 이런 기본 그 구조를 가지고 연구를 했고요. 학력 격차는 이제 이건 되게 간단하게도 그 국가 학업 성취도 검사 또는 시도별로 이루어지는 학업 성취도 검사를 가지고 일정 시기를 지나면서 학습자들이 얻게 된 학습의 결과를 학업 성취도의 점수로 치환을 해가지고 그 차이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학업 성취도를 A, B, C, D, E 한 5등급으로 나누고 이 등급 간의 이동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느냐. 특히 코로나19에서는 뭐 저희가 많이 이제 얘기 듣기로는 그 중위권이 굉장히 적어지고 하위권이 많아졌다라고 했을 때 A, B, C, D, E 등급 중에 2등급이 많이 이렇게 불어나는 그런 특성이 나오는데 이 학력 격차는 대표적으로 학업 성취도 점수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연구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격차라는 것이 이제 있어요. 학습 격차는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좀 개념을 규정했던 건데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수업이 이루어지는 환경 요인뿐만 아니라 수업이 실행되는 교수 학습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학생들의 경험과 기회의 차이를 이제 학습 격차라고 봤고요. 교육 격차랑 달리 학습의 과정이나 학교 안에 교실 안에 있는 상황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됐고, 특히 이제 원격 수업 상황에서는 원격 수업이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의 환경이나 가정에서 듣는 학생들의 수업 과정에 관심을 두고 경험의 차이나 학습의 결과의 차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분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학습 결손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교육의 격차, 학력의 격차, 그다음에 학습의 격차 이렇게 세 가지로 본다고 했는데요. 이 격차를 대표적인 연구 하나 정도씩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교육의 격차가 나오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 학습 결손에 대한 교육 격차 분석의 관점은 경기도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이후에 발생한 경기도 지역의 교육 격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의 여건이나 교육 과정의 차이를 비교하려고 했고요. 학년 상승에 따른 학습 격차의 변동 추이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이슈 페이퍼로 나온 것이 이제 교육사회학 연구라는 그 학회지로 이제 발간이 됐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고요. 두 개를 섞어서 이제 봤고요. 분석 대상은 경기 지역 초중고 800여 개 교육, 그냥 35%나 되더라고요. 거의 뭐 한 3분의 1 이상을 이렇게 표집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경기도의 거의 모든 지역의 내용을 다 담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학생, 학부모, 교사를 모두 설문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실시하게 했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거는 여기서는 가정의 환경 차이를 부모의 경제적 수준으로 물어가지고 얼마나 가정 형편이 좋냐 이렇게 상중하로 이제 물어보고 이것들을 분석 모형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학생은 2만 1,000명, 학부모 3만 1,000명, 교사는 3,800명이 응답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설문지 내용만 잠깐 보시면 이제 이게 제가 발표 자료는 드릴 테니까 이거는 한번 보시고 뭐 논문도 한번 찾아보시면 이거 나오는 내용인데요. 설문의 구성이 그 교육 격차의 일반 모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입 과정 산출로 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산출이라고 하는 학습 결과를 보지는 않고 투입 그러니까 요인과 투입 영역과 과정 영역 두 가지로만 나눠서 설문을 조사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그 학습
교육 격차를 봤는데, 이 투입 여건에는 이제 교육 여건이라고 해가지고 가정 환경이나 온라인 수업을 받을 만한 그 가정이나 그 집의 환경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 교육 과정에서는 온라인 수업에서의 교육 활동, 그다음에 가정의 학교 교육 지원, 그다음에 가정의 사교육 지원, 그다음에 학교 교육의 지원,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요 하위 영역으로 물어보고 설문을 했습니다. 다른 연구랑 비교해 봤을 때 좀 특이한 사항은 가정의 교육적 지원이 가정의 사교육 지원이 설문으로 들어가서 사교육의 효과를 보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했던 평가원 연구에서는 이게 참 약간 정치적인 문제에 의해서 사교육을 얼마나 받았냐는 거를 묻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좀 있기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요 사교육 지원에 대한 문항을 포함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결과로 보면은 이제 투입 여건의 그 이제 교육 여건 투입 변인 중에 교육 여건의 그 항목을 보면 디지털 기기의 보유 현황과 온전한 학습 공간, 그러니까 수업에서 온전하게 본인이 자기 방이나 또는 그 학습을 위해서 온전한 그 학습 공간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보시면 약간의 예상하고 좀 맞는 측면이 있는데요. 디지털 기기 보유 현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이거는 아마도 학교에서 이제 보급을 많이 그 디지털 기기를 해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핸드폰을 애들이 다 디지털 기기를 보유했다고 생각해요. 제 설문을 해보니까.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이걸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그렇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디지털 기기가 날과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여기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는 있는데 약간 이 경제 수준이 가정의 경제 수준이 좀 낮으면 낮을수록 이 디지털 기기가 낡고 조금 쓰기가 곤란한 그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의 그 집중 환경이나 인터넷 속도 같은 경우에 어려운 이제 장소 문제, 수업을 받을 때 집에서 수업에 집중해서 받을 만한 공간이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여건, 가정의 경제 여건이 좀 낮은 그 학생일 경우에 집중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수업을 했다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2배, 3배 이상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속도가 느린다고 느끼는 것도 좀 크게 상중에 비해 하가 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분량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 이해가 안 되는 경우와 또 질문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하위권으로 갈수록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다는 것이 많이 늘어납니다. 2배 이상 막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SNS나 이런 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빈도는 그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건 질문이 생기면 SNS나 게시판을 활용해서 질문을 하는 것도 되게 경제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문점 해결 방법이나 과제 시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 같은 경우에 경제 여건이 낮을수록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해결하지 못하거나 혼자 해결하면서 끙끙대다가 과제 시간을 많이 이제 소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면서 좀 약간 뭐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 아이들이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가정 여건이나 조력자의 부재, 그 다음에 학부모나 그 주변의 조력자가 없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경우에 생기는 그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학부모 지원이나 이제 학부모의 지도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직접 그 학부모들한테 물어본 건데
학사 일정에 대해서도 이 공지사항이나 학교 관련 일정들에 대해서 이제 경제 여건이 좀 안 좋은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굉장히 바쁘다는 그 이야기를 그 면담 같은 걸 하면 많이 이제 들어왔었는데 실제 데이터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수업에 대한 관심이나 이 온라인 수업 과제에 대한 관심마저도 시간이 많이 없고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제를 이렇게 옆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존재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역시나 경제적 여건이 굉장히 좋고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중상의 그 학부모님들이 확실히 그 원격 수업에서도 학생들을 지도하고 케어를 해줬기 때문에 격차를 많이 그 회복할 수 있는 그래도 격차가 일어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 물어봤는데 역시나 중하위권의 그 학부모들이 굉장히 지도의 어려움을 느끼고 학교에 많이 또는 학원에 많이 기대는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교육비나 그 돌봄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이제 경제 여건이 안 좋을수록 더 지출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사교육비 증가에 있어서는 그 점차 그 이제 경제 사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한 비율만 봐서는 이제 한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 평균 사교육에 대한 시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오히려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게 투자가 좀 덜 되는 그런 측면도 또 함께 볼 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코로나19의 사교육 시간 같은 경우도 이쪽에 보시면 사교육비가 증가를 사회경제적 여건이 높든 낮든 어쨌든 사교육비가 증가를 했는데 이 잘 사는 사람들 특히 상이나 중에 있는 사람들 그 어떤 가정의 학생들보다 하에 있는 학생들이 시간이 늘어나긴 했으나 상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었다 뭐 이런 표시가 있고요. 늘었다고 한 그 비율이 그 상보다는 많이 낮은 걸로 알 수 있다. 낮은 걸로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어떤 그 가정에서의 사교육에 대한 투자의 부담도 크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사교육을 또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격차가 그러니까 수업에 누수가 생기는 걸 사교육으로도 회복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중상 위에 있는 그 가정 환경보다는 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취약 학생의 지원 방법이나 사교육 뭐 시간이나 뭐 이런 거로 봤을 때도 학교에서는 이제 온라인 수업에 취약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했을 때 절반 이상이 다 하고는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초중고가 올라갈수록 비율이 적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이제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비율이 적어지는 그 추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 학생들의 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여기 보시면 개별 교사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특히 이제 도움이나 돌봄 전담 교사에게 의뢰해가지고 인력에 이제 많이 의지했던 그런 상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지자체와의 협조가 좀 얼마 안 됐었고 오히려 중고로 올라갈수록 많아지는 그런 추세가 보였고 이제 코로나19의 그 학교의 대응 방식에 있어서는 매뉴얼에 따른다 이런 그 반응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연구에서는 매뉴얼이 어떤 것들을 포함하는지 나오질 않아서 제가 따로 분석은 하지는 못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각기 다양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학교의 그 방역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서 많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그 학생 지원에 있어서는 매뉴얼에 따른 그 지침을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학교 공동체의 어떤 협동으로 이게 대응을 해왔던 그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의 교사들끼리 또는 학교에 그 소속되어 있는 교사들이 그 각기 그 예를 들어 중학교나 고등학교처럼 교과로 이렇게 찢어져서 존재하는 그런 그 단독의 어떤 그 교육 주체라기보다는 이런 대응 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는 학교 공동체적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학교의 그 전반적인 지원 분위기나 또 교장이나 교감의 리더십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형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교육 격차를 논의해 왔던 연구들의 한 형태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학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의한 격차들의 차이를 연구하거나 내지는 초중고나 지역 이런 지역 경제사회적 구조의 요인들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형태로 많이 보여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학습 결손에 대한 학력 격차 분석을 했고 요것이 이제 또 하나의 그 관점으로 이제 분석이 됐는데요. 이 코로나19 전후 중학교 학업 성취 등급 분포를 통해 살펴본 학교 내 학력 격차 실태 분석. 요게 이제 서울교육정책연구소의 현안 분석 보고서인데 요것도 2021년에 교육사회학 연구라는 그 학회지에 이제 같은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두 개를 다 이제 검토를 했고요. 분석 대상은 죄송합니다. 소재인데 못할자네요. 서울 소재 382개 중학교의 그 1학기 성적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시계열 자료라고 하죠. 그래서 연도별 자료를 가지고 중간 거를 잘라서 이제 분석을 했고요. 학업 성취 등급 변화율을 코로나 전후로 A, B, C, D 2등급이 학교 내에서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석이 이제 교육부의 그 등급 그 이제 변화가 좀 심했다라고 하는 주요 근거로 많이 사용이 되는 방식이었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진위 계수를 통해서 불평등의 정도 이게 경제 쪽에서 사용하는 그 계수인데 저도 이제 새롭게 공부를 했는데 이게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 불평등 지수를 이제 적용해가지고 이제 학업 성취 등급 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분석을 했던 것으로 나왔고 세 번째는 중위권 비율이 얼마나 이제 상위권하고 하위권으로 얼마나 퍼져 나갔는지 요거를 통해서 양극화 정도를 보는 요 세 가지 정도의 분석 내용을 분석 내용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그 반심군과 여기는 이제 비교군을 통해서 그 분석을 했는데 비교군은 2018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학생들하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를 겪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 등급 비율을 이제 국영수로 나누어서 이제 분석을 한 거죠. 보시면은 관심군 같은 경우에 여기 국어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다 B, C, E가 다 떨어졌는데 그 전해에 비해서 그 마지막 제일 못하는 공부를 못했던 학생들의 등급이 보통 4.95에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굉장히 좀 올라가서 그러니까 2등급의 학생들이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오히려 A등급이 좀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좀 더 잘해지고 못하는 애들은 나락으로 확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따 제가 마지막 연구에서도 나오지만 편차가 아주 심해지는 경향이 이제 나타나는 게 이따 표준 편차 분석한 연구에서도 나오는데
이 양쪽으로 찢어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A, B, C, D 2등급의 관심군의, 그러니까 비교군,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 올해가 얼마나 코로나를 통해 바뀌었는지를 보면 파란색이 월등히 다 앞서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D에서 E로 떨어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 등급 변화에서는 수학이 이제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국어나 영어는 유사한 수준이었는데, 이 국어에서 4.2%나 2등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요거는 국어 쪽에서도 큰 이슈가 사실 될 수도 있었는데, 이슈는 수학이 되게 크게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국영수의 변화율은 아까 그 나온 표로 이제 뭐 다 설명이 됐는데, 그 수학 같은 경우에 A 쪽으로 이게 늘어난 이렇게 특이한 현상이 이제 많이 보여졌는데, 이게 이제 사교육을 통해서 수학 같은 경우에 저학년, 그 아주 고학년이 아닌 경우에 수학 같은 경우에 사교육으로 반복 숙달을 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어떤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급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두 개 교과목에 비해서 편차가 아주 많이 크게 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부터 영어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교과목이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위계수, 두 번째 그 진위계수 같은 경우에 이제 불평등 지수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0일 경우에 평등이고 1일 경우에 이제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의 분포 간에 얼마나 그 평등하지 않도록 돼 있느냐를 수치화해서 계산하는 건데,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진위계수가 이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 0.28에서 0.30으로 늘어났고, 수학은 0.29에서 0.32,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 0.30에서 0.32 해서 국어가 제일 많이 불평등 계수가 늘어난 상태고, 영어가 좀 제일 그나마 적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0.4와 0.32 또는 0.2가 어떤 양의 차이인지는 진위계수에서 설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서, 우리 분석에서는 그냥 이 지표로만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연구의 한계점도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위권 비율이 이제 얼마나 많이 적어졌느냐, 이제 차이를 이제 보면은, 정책적으로 중위권이 많이 빠져나가서 어딘가로 위로 올라갔으면 다행인데 아래로 내려간 비율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중위권 비율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느냐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위권 비율 같은 경우에 2019년에서 20년에 국어 같은 경우에 거의 6% 이상 빠진 걸로 나왔고, 수학 같은 경우에 거의 9%,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 한 7% 이렇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수학이 이제 중위권이 많이 무너진 걸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가 이제 그 학업 성취도 검사를 중심으로 한 학력 격차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학력 ABC 2등급의 비율 편차가 어떻게 났느냐, 내지는 그 연차 간의 차이에 의해서 얼마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비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났느냐, 그런 분석들을 했던 것이 이제 학력 격차라는 이름으로 실시된 그런 분석들이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수행했던 연구인데요. 초중등학교 원격 수업에서의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탐색이라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학력 격차나 또는 교육 격차처럼 어떤 이질적인 집단이나 또는 학업 성취도와 같은 결과 변수로 조사하기보다는 교수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이 학습의 차이를, 학생들 간의 교수 학습의 차이를 분석하려고 그걸 잡아내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연구 내용은 이론적 탐색과 원격 수업 중에 발생하는 학습 격차의 완화를 위한 요인 탐색과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학습 격차를 모형화하고 관련된 그 요인들을 HLM 분석을 통해서 그 요인 간의 그 관계를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모두 수행한 연구인데 저는 질적 연구는 훨씬 더 재미가 있지만 여기서 다루기는 좀 시간적으로 어려워서 여기서는 양적 연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설문조사 결과만 이제 조사를 한 것을 담았고요. 층화 표집된 전국의 초등학교 262개와 중학교 152개를 대상으로 해서 교사 1,700명, 학생 거의 2만 명 정도 이렇게 설문 표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교사들한테는 원격 수업 운영 환경 및 학교 환경, 그다음에 원격 수업에 대한 인식, 전문성, 그러니까 원격 수업의 전문성 획득 방법, 그다음에 수업 준비 활동, 원격 수업 전략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봤고 학생들에게는 본인의 어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나 학습 동기와 같은 학생 특성, 그다음에 원격 수업 참여 환경, 그다음에 학습 결과를 물어봤어요. 근데 학습 결과가 학습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수업의 집중도, 그다음에 태도, 학습 동기, 스트레스, 그다음에 또래 관계 형성 이렇게 6가지로 해서 다 차별화해서 물어봤고 이걸 결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교사들한테 물어본 분석을 통해서 원격 교육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는데요. 교사들의 이제 원격 교육에 대한 인식이 교수 학습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이론적 배경에 의해서 원격 수업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는데 첫 번째로 물어본 게 원격 수업이 등교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했던 분들보다 그렇지 않다고 했던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교육공학 전공으로서 조금 희망을 기대했으나 역시나 현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원격 수업의 신념에 있어서 원격 수업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냐 또는 교사가 잘 만들어서 뭔가 내용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냐 이게 2가지 축으로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원격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하고 학생 중심 수업을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원격 수업은 재난 상황이나 코비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교육 변화의 시작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원격 수업에 임시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조금 더 많은 수의 선생님들이 교육 변화의 어떤 시작이고 혁신의 어떤 보고 혁신의 어떤 수용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가 이제 원격 수업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느냐 또는 테크놀로지가 원격 수업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느냐 이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의견이 약간 분분했는데 살짝 이 테크놀로지 활용이나 테크놀로지를 잘 적용하고 학생들에게 활용하는 것이 이제 원격 수업에서는 중요하다고 보는 그 무게가 살짝 이쪽에 실려 있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었어요. 원격 수업의 준비도는 선생님들은 다 준비 거의 다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익숙치 않은 분들이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물어봤더니 디지털 환경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수업 설계 능력이 이제 부족해서 또는 기술 관리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하는 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거의 10%도 안 되는 분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응답했기 때문에 좀 소수의 의견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확보 방법은 이제 원격 수업을 막 했는데 교육부나 교육청 단위에서 연수를 많이 제공했거든요. 그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응답을 많이 해주셨어요. 오히려 교사학습 공동체나 자율적 전학공 같은 그런 교사 자치적인 연구회를 더 가치롭게 생각을 했고 오히려 본인이 알아서 찾아서
연구 활동이나 영상들을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이 그 전문성을 향상시켰다고 반응하는 걸로 봐서는 기관의 연수 방법들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격 수업의 학습 격차의 원인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학생들의 그 원격 수업을 들으면서 생기는 피로감이나 집중도 하락, 그다음에 참여 부족, 그다음에 학습자들의 학습 이해도 파악의 어려움, 그다음에 상호작용의 어려움, 이게 크게 네 가지가 제일 큰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업 운영 전략으로는 라포 형성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주로 사용하느냐 했더니 학습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일상을 소개하거나 일상 공유하는 활동들하고 그다음에 조종례 동안에 학생들의 관심사를 통해서 약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활동으로 많이 그 학생들과 라포 형성하는 그런 초기 아이스 브레이킹 전략을 많이 사용했고 학습 상황 확인이 이제 아까 어렵다고 많이 했는데 중학교라 이게 이제 아래가 중학교 위에가 여기 위쪽이 초등학교인데요. 중학교랑 비교해 봤을 때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이나 퀴즈 이런 다양한 학습 활동을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피드백 전략에 있어서도 초등학교가 피드백 전략이나 학습 참여 유도에 있어서도 다소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다양한 전략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피드백 전략으로 과제물이나 활동 결과에 대한 피드백, 그다음에 칭찬과 정서적 지지, 그 피드백을 제공하는 비율이 이제 굉장히 초등학교 많이 높았다고 이게 보고가 됐고 취약 학생들을 이제 등교시켜서 이게 그러니까 가정에서 원격 수업 기간 동안 이게 돌봄이 전혀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등교시켜서 이제 그 선생님 옆에 앉혀놓고 이제 보충까지 해주는 그런 학교들이 꽤 많았는데 이런 그 취약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보충 학습을 제공하거나 온라인 보충을 제공하는 활동들이 초등학교에서는 되게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반면에 중학교에서는 조금 비율이 적게 나타났고 그런 결과로 이제 중학교의 학습 편차가 더 많이 나는 그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학습 참여 유도 전략에 있어서도 다양한 게임 활동들이나 의견 교환, 소그룹 활동, 학생에게 질문하고 답하기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가 더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중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학습 전반에 어떤 그 진도의 문제가 좀 있고 학습의 양 자체가 초등학교랑 많이 다를 뿐더러 담임제가 아닌 교과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활동들이 좀 제약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습 격차 완화 전략으로는 크게 이제 동기유발과 수업 참여 유도 그리고 원격 수업에서의 교육과정 재구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선생님들은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 변인들과 학교 변인들을 이제 학습 격차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뽑아가지고 이 각 수업의 이해도, 집중도, 수업 태도, 학습 동기, 스트레스, 그다음에 또래 관계, 교사와 학생들의 또래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을 했어요. 이게 이제 다층 모형으로 분석을 했는데 변인들이 많다 보니까 층위를 나눠서 학생 층위랑 학교 층위 이렇게 나눴는데 원래는 학교 층위, 그다음에 교실, 교사학습 층위, 그다음에 학생 층위 이렇게 세 개로 분석을 하고 싶었으나 이 학교층이랑 교실층위를 세 개로 나눌 경우에 사례수가 굉장히 부족해서 분석이 잘 안 돼가지고 결국 두 개 층위로 이제 포함음 관계를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어서 분석을 했는데 먼저 이해도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 초등학교 경우에 성별이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뭐냐면 이게 여학생이 1이고 남학생이 0으로 이제 코딩을 했는데 여학생으로 갈수록 수업 이해도가
마이너스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뭐 원격 수업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여자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서 이해도나 집중도가 다 떨어지는, 수업 태도나 동기까지 모두 다 떨어지는 되게 일관적인 연구 결과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좀 취약하고 안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걸로 분석이 됐고요. 그다음에 3, 4, 5, 6학년 분석을 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원격 수업에 대해서 점차 이해도, 집중도, 태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양수 같은 경우에 원격 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지원 같은 경우에 되게 양수로 많이 나왔죠. 이게 학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높을수록 수업 이해도도 올라가고 수업 집중도도 올라가고 수업 태도도 올라가고 학습 동기도 올라가고 스트레스는 감소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안 좋은 거니까 감소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래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이게 학부모의 관심과 지원, 사교육의 지원이 그 학습의 결과에 이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도 굉장히 영향력이 크게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결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리긴 어려운데, 학교 변수에서는 원격 수업 시설 환경 같은 경우에 수업 이해도나 집중도에 긍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래 관계에 있어서도 학교의 어떤 지원이 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원격 수업 시설 환경 같은 경우에 수업 태도에 양의 관계를 보였는데, 원격 수업에서 교사가 협력 분위기 같은 경우에 이게 음의 관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사들 간에 학교 내에서 협력 분위기가 막 조성이 되면 수업 이해도나 집중도, 그러니까 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업에는 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구 결과에서는 아주 좀 미약하긴 하지만 음의 숫자가 나와서 이게 왜 그럴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되게 이유를 막 찾아보려고 애써 봤는데 뭐 명쾌한 답은 얻지는 못했으나 뭐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학교 간의 분위기가 좋으면 막 애들 뒷담화 소문이 난다. 그래가지고 조금 오히려 애들 수업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고 그러는 거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일부 선생님들의 의견이었고, 그 이유는 이제 계속 분석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과별로 이제 국어랑 수학을 분석을 했는데, 교과별로 분석을 했더니 조금 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 성별이 여자일 경우에 계속 떨어지고, 수학도 계속 떨어지네요. 그다음에 학년에서 차이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일부 이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의 학부모의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나왔고, 국어 같은 경우에 ICT 활용 능력이 수업 이해도에 아주 정적인 상관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수업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나오고요. 여기 이제 원격 수업 교사 간 협력 분위기, 이게 여기서는 되게 음의 숫자로 되게 크게 수업 태도도 그렇고 이해도도 이제 마이너스로 나와서 이게 저희 연구진이 굉장히 좀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도 보시면 여기 별표 뜬 데 위주로 해서 보시면 국어보다는 조금 일부 특이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 이제 같은 저희 연구원에 있던 수학 연구팀이 학습 이제 평가원이 국가 주도로 하는 학업 성취도 검사를 표준화된 검사로 이제 실시를 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시도별 뭐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시도별 수학 점수의 편차가 어떻게 많이 커졌는지를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19년까지의 수학 성적 분포의 증감,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증감, 여기서는 점수 가지고 분석한 게 아니라 수학 점수들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났는지,
그래서 못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못하는 애들과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났는지 등등을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되게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중학교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학기별로 수학 성적 정보를 이제 분석해서 학습 격차 실태를 점검하고 표준 편차의 변동 추이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쭉 이렇게 봤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많지는 않은데, 첫 번째로 수도권하고 이제 전체로 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만요. 오늘 학교가 축제여가지고 난리가 아니네요. 시끄럽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중학교 학습 격차 실태를 이제 표준 편차 증감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제 2016년부터 17년까지 올라갈 때 그 학년이 변경됐을 때 표준 편차가 얼마나 커졌는지. 이 수도권은 수도권만 따로 뺐고, 여기 전체는 수도권이 포함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주의해서 한번 봐주시면, 수도권은 점차 줄어들고 있던 상황에 코로나 시기에 갑자기 2배가 늘어났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수도권이 포함된 전체는 2010 점차 줄어들고 있으면서 이후에 이제 늘어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수도권이 점차 여기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그러니까 줄어들고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났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더 많이 이제 늘어났다는 그런 내용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별로 비교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 시도별로 분석을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와 수도권을 비교해 봤을 때 요 표준 편차, 그러니까 수학이 그러니까 2학년 2학기에서 3학년 2학기로 올라가는 학생들의 성적 차가 줄어들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면서 2배로 갑자기 빵 터지면서 수학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를 시도별로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굉장한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 이제 일부 시도의 어떤 사례만 좀 뽑아서 비교를 했는데, 표준 편차들이 이제 2019에서 20으로 갈 때 이제 표준 편차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많이 보입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 어떤 학교를 이제 하나를 표집을 했는데 14.7에서 21,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떨어지는 학교도 간혹 있기는 한데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대체로 한 50에서 뭐 한 많게는 80%까지 증가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충북도 많이 늘어났고 대전도 좀 늘어났고 경기도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천에 있는 일부 학교는 오히려 줄어들어요. 여기 보시면, 네네. 죄송합니다. 여기 D하고 E 같은 경우에 비율 같은 경우에도 D하고 E가 이제 D에서 줄어들고 E가 이제 그 학업 성취 수준별로 비율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 이 E가 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일부 그런 시도 사례 몇 개 빼고는 대부분 거의 더블 스코어에서 한 70%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하게 많이 편차가 났다,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담 교사 결과로는 수학의 어떤 위계적인 교과의 특성이 이미 이제 성취 수준 2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어려움을 봉착하게 만들었고, 계속 이제 따라올 수 없는 수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구조 자체가 학생들이 학습 격차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원격 수업 자체가 그 학년에 수업해야 될 내용을 아주
정교화, 그러니까 그 표준화 해가지고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나 교과서 자체는 이 수준에 있는 학업 부진이나 학업 성취가 저조한 학생들에게 전혀 적합하지 않은 형태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원격 수업에서는 이 학습 격차가 회복될 수가 없는 구조로 운영이 많이 됐다. 그래서 별도의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면담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세 교육 격차, 그다음에 성취 격차, 그다음에 학습 격차, 이게 세 가지 연구의 종합을 좀 하면서 나름대로 학습 손실에 대한 연구들의 어떤 종합적인 결론하고 대응 방향을 일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8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로는 학습 격차에서 이제 가정 환경의 수준이나 그 여건의 차이가 학습 손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인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고, 이제 감염병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정 환경의 어떤 차이나 여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교육의 기회를 학교에서 좀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학교가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학교가 이제 수업을 못 온다 하더라도 일부 학생들이 이제 돌봄이 부족한 학생들은 학교로 다시 이제 불러들여서 수업을 하는 그런 예외적인 그런 상황들을 매뉴얼들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사례들이 이제 실제 2020년, 21년에 여전히 많이 이제 사례들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이제 향후 코로나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적용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 환경 수준이나 가정의 돌봄이나 교육 지원이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하게 이제 차이가 나고 이것들이 학부모의 부재나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격 교육 기간에 학부모의 부재나 지도의 부족이 결국에는 가정 환경의 수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귀인으로 많이 작용을 하니까 학교에서는 이런 대상 애들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강구될 필요가 있다. 학교들이 매뉴얼만 사실 따라 해가지고는 이 빈 돌봄의 취약점을 극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것은 극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학습 격차가 영원히 좁혀지지 않는 형태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원격 교육에서 취약 학생들의 지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교사나 일부 교원들에 대한 의존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향후에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한다 그러면 교사들의 스트레스나 이게 굉장히 많이 증가될 게 이제 너무 불보듯이 뻔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습 관리에 대한 어떤 측면을 별도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학생 생활이나 과제 주도 등을 분리해서 좀 담당해 줄 수 있는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꼭 교사가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번째는 초등보다 중등에서 취약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제 보여져요. 교사수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매뉴얼로 이제 많이 이제 그러니까 정해진 것만 하려는 성향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 교과의 특성 때문에 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등에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전반적으로 이 학습 격차나 교육 격차에 대한 취약 학생들에 대한 지도나 지원에 대한 분위기들을 좀 약간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교과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취약 학생들을 지원할 좀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학습 부진 연구도 저도 이제 많이 이제 몇 년 참여했었는데
두드림 학교가 초등학교는 그래도 정착을 많이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10년 넘게 했는데도 아직도 정착이 안 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걸 이렇게 흔히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부랴부랴 일부 시도들에서는 두드림학교 컨설팅단을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막 운영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마도 이제 원격 교육에서도 그런 원격 교육 취약 학생들의 지원의 부족이 중고등학교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이제 교육 불평등 요소를 그 투입 과정 산출로 보는 교육 격차의 관점은 굉장히 전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학습 격차의 관점이 이제 그 교육 격차의 일부 요소들을 특히 그 과정 변인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교육 격차의 그런 관점들이 물론 약간 이념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측면이 있지만 학습 격차와도 굉장히 많이 중첩이 되고 있고 또 학력 격차와도 연관해서 많이 연구가 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쓸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뭐 학위 논문이나 연구 논문을 작성할 때는 이런 세 가지 측면의 연구들을 두루두루 고려를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학습 이 원격 교육 상황이나 특히 이제 그 취약계층을 위한 교수 학습에서는 이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과정 변이, 특히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좀 투자와 연구들이 좀 집중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원격 교육에서는 학습 상황의 확인이 잘 안 되는 것, 피드백을 잘 제때제때 해줄 수 없는 것, 그다음에 학습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쓸 수가 없는 것, 그다음에 학습 이해도 평가가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뭐 원격 교육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구가 좀 돼야 되겠고, 또 반면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 격차 연구에서는 중요하다고 얘기는 됐는데 학습 격차 연구, 제가 했던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요소에서 얘네들이 별이 막 빵빵빵 떴어야 되는데 별로 안 떴어요. 그러니까 연구 방법의 문제인지 또는 어떤 설문 자체의 어떤 그 질문에 대한 그 응답자들의 반응에 대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연구 결과로서는 또 이 교육 격차에서 제안했던 이런 과정 변인들이 생각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런 측면에서 학교 변인의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좀 더 고찰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일곱 번째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성취도 하락이 편차가 너무 크게 이제 나타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겠다. 수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분발을 좀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국어는 그래도 교육 격차나 학습 격차 연구 많이 돼 있는데 수학은 생각보다 학습 부진 연구가 또 많이 안 돼 있어요. 최근에 많이 이제 시도를 하시긴 하는데 수학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데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이제 학습 부진의 문제가 이제 수학의 누적적 속성. 그러니까 수학 전공자들은 수학이 밑에 걸 공부해야 위에 걸 할 수 있는 이 누적적인 그 교과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 누적적인 속성을 고려해서 원격 교육 콘텐츠나 지도 과정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는 것이 정책 대안으로 조금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끝났습니다. 1시간 네, 교수님. 딱 마쳤네. 아, 예, 뭐 시간 내에 다 맞추셨었고, 뭐 저희 뭐 너무 이렇게 정말 많은 양적인 연구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또 본인의 연구를 결과를 접목시켜서 굉장히 쉽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강연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교수님께서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일부 그 질문이 있으시면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잠깐만요. 이걸 끄고요. 이거 어떻게 꺼지죠?
공유, 밑에 화면 공유 공유, 누르시면. 공유 정지. 예, 예. 네, 카메라 좀 켜고 얼굴 좀 보여주셔도 됩니다. 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엄청 많이 들어오셨네요. 저 늦게 발표가 들어오신 것 이해가 같은데 어떻게 다 들으셨어요? 괜찮으셨나요? 좀 알기 쉽게. 혹시 궁금했던 거 없으신가요? 저희 교수님들도 들어와 계신데 뭐 그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박은주 교수님도 들어와 계시네. 뵌 분들이 많으면 막 이렇게 지목을 해서 질문을 하라고 막 말씀을 드릴 텐데 못 뵌 분이 더 많아가지고. 네. 네, 뭐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다행히 이영실 선생님, 김영실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사업 중에 기초학력과 연계된 다중 지원 사업이 긍정적인 면이 많이 보이는데 이 사업의 확대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게 이제 기초학력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셨는데, 물론 우리 연구랑 그 뭐 학력 격차가 기초학력만의 얘기는 아닌데 결국 기초학력으로 귀결되더라고요. 근데 기초학력이 이제 법제화가 되면서 학교 단위에서는 이제 그 어떤 학교의 기초학력 지원 학생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학교의 그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다중지원 팀이라는 걸 구성해요. 두드림 학교라는 그런 그 이름 아래 다중지원팀,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들어가고 뭐 또 누구들 저 상담 또 저기 뭐 영양 선생님 뭐 보건 선생님 뭐 이런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 막 들어가가지고 다중지원 지원팀을 구성해서 그 학생을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얘를 지원해 줄지를 맞춤형으로 설계를 막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학력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 학생을 다 해주면 좋은데 지금은 기초학력의 사실 문제가 이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너무 위급한 학생들이다 보니 이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데 확대 방향성 이게 그러니까 확대가 될 것 같아요.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시도들에서 위원회 구성해야 되고 막 지금 법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많고 각 학교에서 그 법제화 됐기 때문에 교장 교감 선생님들 이거 다 구성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확대가 되면서 이제 관심 없었던 선생님들이 다 이제 관여를 해야 돼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중 지원에 대한 개념들 굉장히 치료적인 접근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접근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어떤 병원의 의사처럼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해주는 그런 관점으로 전문가로 활동을 하는 거라 저는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교수학습, 미래 교수학습 측면에서 맞춤형 교수학습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쪽 다중지원팀은 꼭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의 어떤 지도를 위해서 진로 지도나 이런 그 방향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엄대영 선생님께서 또 해주셨습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평상시보다 시험을 좀 쉽게 내는 방법이나 교수법을 좀 핵심 위주로 하는 방법들을 검토할 수 있나요? 실제 그 저희가 연구한 학교 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학력이 떨어졌으니까 시험도 같이 좀 쉽게 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점수가 다 낮아져 버리니까 이게 평균이라는 것이 통째로 막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좀 쉽게 이제 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다. 그런 제보가 좀 있었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학력 격차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학습 격차, 이게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격차, 이게 사실 진짜 낫느냐 좀 궁금했는데 진짜 난 것 같아요. 학습 격차가 확실히 생긴 것 같고 이거를 올해 또 내년, 내후년 계속 이 누적이 된 게 조금씩은 해소가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의 학력이나 그 지적 능력이 좀 이게 증가되는 형식으로 계속 학교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교사학습 측면에서 교육 과정 측면에서 계속 도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교수법 측면에서 이제 피드백을 많이 해주는 게 이게 사실 되게 핵심이더라고요. 애들 계속 지도해주고 사실 교수학습 방법의 멋진 방법은 아이한테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봐주고 야, 너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 라고 한 번 더 얘기해주는 관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방법론적인 거는 너무 많죠. 뭐 프로젝트 학습을 할 수도 있고 협동학습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기초학력이나 학습 그 손실에 대한 극복을 위한 방법은 그런 어떤 표면적인 방법보다는 굉장히 질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많이 늘림으로써 학생과 교사와의 신뢰감을 회복하고 거기서 나오는 공감적인 수업이나 이런 방법들로 또 교육 회복이 많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은 이제 학교 가면서 애들 많이 학교 적응한 것 같은데 처음에 학교 가서 애들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애들하고 얘기하는 게 좀 껄끄럽다고 많이 했고 근데 지금은 한 학기 지났으니 금방 괜찮아졌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일반화돼서 회복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제가 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 서울, 부산, 그다음에 강원 이렇게가 야심차게 이제 막 학력 격차나 이런 거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강원도 건 제가 구했는데 부산 거는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해놓은 그 경기도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평가원 거 이렇게 여기는 제가 주요 참고문헌을 이렇게 올려드린 거고요. 요거 위주로 해서 보시면 그 교육 격차, 그다음에 학습 격차, 그다음에 학력 격차 이게 세 가지 논의를 도대체 어떤 그 논리를 풀었는지 요거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그런 시도별 비교는 이제 연구로 또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추후에 제 거 발표 자료 나중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제 거 보시고 그다음에 강원도랑 부산 거 좀 찾아서 더 보시면 이거 자체로도 적어도 뭐 저기 뭐죠? 학기 단위 기말 보고서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번에 발표자를 준비하면서 재밌게 좀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더 질문이 없으신가요? 맨 밑에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감사한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육 공간 쪽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최근에 생각하는 어떤 교수 학습에 대한 방법이 교과별 특성에 맞춰서 이제 또 온라인에 대한 그 방법에 따라서 학습 효과가 좀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드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의 어떤 그 특성과 뭐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집중 연구가 아닌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코로나가 좀 더 지난 다음에 교수님과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또 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요즘에 이제 지원 사업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스마트에 대한 부분들을 꼭 담아야 되는 또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공간 프로그램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사실 이제 저희가 교실 공간들은 대부분 개축 단계에서 똑같은 면적을 들어가기 때문에 실들이 늘어나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다만 새롭게 들어가는 스위치되는 실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필요한 그 테크니컬한 지원 시설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온라인 상에서 협력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미래 테크니컬한 공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하나 큰 틀에서 그 두 개 공간들이 새롭게 들어가는데 온라인에 이제 교사들이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감염병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건지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것들도 있어요. 교사들의 어떤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가치가 높을지는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예. 그, 그 갑자기 또 그쪽 공간을 네. 물어보셔가지고 이거 저 코비드 시대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는 네네 지금 계속 뭐 지원 사업으로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네네 18조 원의 공사들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 효과 있는 공간인지 실제적으로 교사한테 필요한 공간이 이제 개별 공간들이 더 필요한 건지 아까 전에 두드림도 저도 그거에 대한 두드림 학교에 대한 지원 공간들 유효되는 실들이 지방들은 많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이제 협력 공간으로 만드는 이제 충북 지역들도 꽤 많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공간들이 더 먼저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린 스마트에서 얘기하는 미래 공용 공간들 네. 좀 미래 교육에 맞춰진 공간들이 먼저 가야 되는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약간 좀 어, 생각지 못했던 약간의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기초학력 쪽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하다 보면 개인 학습 공간, 특히 학습 부진 학생들이 약간 프라이빗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또 공간에 또 하나를 더 차지하게 되고 막 그러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얼추 끝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일상으로 거의 막 정말 정광석화처럼 다 돌아가 버린 상황이 됐는데 거의 예전처럼 그또 돌아간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공간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감염병을 위한 어떤 공간의 설계 중요성이 조금 감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이걸 그러니까 설계 당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접근으로 하면 약간 그 유니버설 디자인 쪽으로 가서 감염병 상황에도 나중에 이제 변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을 특수교육과 일반 교육의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기존에 했다면 이제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공간과 그 감염병을 위한 어떤 그 대비 공간으로 좀 그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그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너무 이론적이긴 한데 지금 뭐 현재로서는 그 이 감염병의 그 위험을 전혀 덜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개를 좀 염두는 해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네, 네, 웃긴 얘기 하나, 이게 제가 네, 이제 요 평가원에서 한 연구가 2020년에 성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기관에서 연구는 1년 전에 성안을 해가지고 1년 후에 하거든요. 2020년에는 원격 수업에서 학습 격차 연구를 하겠다 그랬더니 와 하면서 막 너무 박수를 쳐줬어요. 근데 1년이 딱 지났는데 갑자기 다 개학을 하더니 학교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연구 저 팀장 될까 봐 너무 걱정을 한 거예요. 망할까 봐. 제 팀장을 했는데 제가 연구를 수행할 수 없어서 망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아니고 제 선배가 돼가지고 너무 이제 마음속으로 고마워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축제 연구를 과연 수행할 수가 있나? 근데 다행히 그 코로나가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얼추 막 계속 가면서 이제 애들이 뭐 감염이 계속 지속이 되고 학교는 열렸지만 반 전체가 갑자기 원격으로 막 전환되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돼서 이제 학습 격차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 연구가 이제 끝나면서 했던 얘기가 이거는 굴량미 연구라고 했어요. 내년이 지나면 이제 굴량미처럼 사람들이 이제 어딘가에 저장해 놓을 연구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인으로 어디서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연구는 이제 아닐게 될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생길 원격 수업의 사태에 대비한 연구처럼 우리가 이제 개념을 바꾸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아마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서도 코로나 관련된 그런 그 유휴 공간 같은 경우에 약간 그런 굴량미처럼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딘가에는 준비해 놔야 되는 그런 공간처럼 돼야 되지 않는가? 조금 되게 재밌는 비유긴 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시간을 맞추려고 제가 네. 약간 원외의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거의 시간은 다 돼서요. 오늘 수고해 주신 이재진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네. 이게 예, 자료를 혹시 이거를 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해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채팅에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거의 한 60명 정도 들어오셔가지고 네.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아서 학과에 주시면 예, 예. 학과에서 이제 밴드에 올리시면 이제 공유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아까 조교 선생님께 이거 보내서 공유해 네, 드릴게요. 나중에 네,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네. 오늘 교육정책 포럼 감사드리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좀 그 6월 달에 둘째 주가 이제 거의 종강이기 때문에 첫째 주에 남재욱 교수님께서 교육정책 포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오전 9시 반부터 11시까지 교육정책 포럼이 있으니 여러분께서 좀 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교육정책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학생분들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